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시는 거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시고 지식을 배우시고 또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죠. 그죠? 예.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히고 이해력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한다. 예. 이해력을 넓히는 것은 사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게 뭐 충분한 요소는 아니지만 매우 필요한 요소죠. 그죠?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이제 내용은 뭐냐면 가족 치료라는 개념이에요. 일단 가족 치료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오랜 우리가 여러 번 배웠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까지는 어떻게 배웠냐면 한 사람의 내면 속에서 배웠어요.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가? 왜 이 사람은 상처 입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지금 한 사람이라는 심리적인 내면 속에서 배웠어요. 이 사람,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분노한다면 이 사람의 분노는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는가? 이 열등감은 어디에서 왔는가? 또는 이 사람의 이 열등감의 느낌이 지금 어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배운 것들이 이제 다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생각나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오늘 배우게 될 가족 치료의 개념은 또 굉장히 상당히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 가족 치료가 1950년대부터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말하자면 좀 늦게 발달한 그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 치료 이론이 참 특이하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갖고 있어요. 가족 치료 이론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가족 치료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동 치료에 있어서 이제 가족 치료의 중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동을 치료하다 보니 아동을 아무리 치료해도 이게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럴까요? 예, 맞아요. 이 아동을 상담자가 만나는 건요, 일주일에 1시간, 많아봤자 2시간, 뭐 이 정도예요. 그럼 대부분의 시간은 누구하고 보내요? 가족들하고 보내요. 특히 엄마.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시간보다도 엄마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훨씬 많은 애들이 이 아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치료를 하고 보내면 좀 좋아졌다가도 도로 돌아가고 좋아졌다가도 도로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봤더니 얘가 여기서 치료하고 돌아가지만 그 병리를 만들어낸 그 가족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똑같은 이제 이 문제가 제기된 게 뭐냐면 정신분열 내담자들을 치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정신분열증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가장 심각한 병리 중에 하나예요. 네, 고치기도 힘들고 오랜 시간 치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재발의 위험성도 많은 그런 이제 심리적인 병인데, 근데 이들도 어렵게 치료를 해놓으면 돌아가서 어때요? 다시 재발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치료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죠. 도대체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서부터 이제 가족 치료라는 개념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청소년, 특히 그런 그 상담을 통한 그런 치료를 보면 이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치료하는 거, 가족의 시스템을 고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여러 상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고등학교에 모든 중고등학교에 거의 대부분 상담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 교사들이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조력하고 그들을 도와주거든요. 근데 효과가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효과가 참 뚜렷하게 잘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학교에 엄마 아빠들이 안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학교 가는 거 어때요? 애들 학교 가는 거 힘드시죠? 예, 저도 학부모인데 바쁘기도 하지만 학교 가는 게 그렇게 그 마음에 부담이 있나 봐요, 아마. 가기 힘들어요. 근데 실은 누구를 다뤄야 되냐면 그 부모를 다루어야 돼요. 그 부모를. 그 부모를 데려와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병리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을 좀 알아내고 그것들을 치료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들의 경우에 그 대소변을 가려야 하는 시기가 지나서 못 가리는 애들이 있어요. 또는 가렸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못 가리는 애들도 있고 퇴행이 된 거죠.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왔는데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근데 얘가요 소변을 지려요. 유치원생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스트레스 요소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소변을 계속 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겪어보신 분들은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그 수업 하다가 대소변을 이렇게 눈 애들 생각나세요? 기억나죠? 저도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애가 응아를 한 거예요, 바지에.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애가. 나도 창피했어요. 그 애는요, 얼굴도 생각나고 이름도 생각나요.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초등학교 가서 애들이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참 심각하고요. 또 밤에 야뇨증 있죠. 그런 것도 심각해요. 그런데 이제 얘는 똑똑한 애인데 지리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한 번 누잖아요. 그러면 온 옷을 다 갈아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빨래 쌓이죠. 막 엄마 짜증나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왔는데 왜 얘가 이렇게 소변을 누나 이건 얘가 해야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얘가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소변을 누운 거죠. 근데 이 엄마가요 거의 강박이 있으신 분이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 조심해. 너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한테 다그치는 거죠. 너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도대체 정신을 똑바로 차려. 막 이렇게 하면서 얘를 이제 다그친 거죠. 그 뒤로부터 얘는 계속 소변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르면 엄마가 또 가르치고 뭐 화장실을 자주 가라. 왜 이랬냐? 막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게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똑똑한 애가 한순간에 바보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좀 바보 같은 애도 대소변은 가리는데 얘는 똑똑한 애인데 이게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얘가 진짜 한마디로 이제 좀 이상해진 거예요. 얘가 너무 힘들고 왔어요. 이제 이 처방은 뭐냐면 일단 엄마가 얘가 쉬를 하거나 뭘 하거나 반응을 안 해야 돼요. 왜? 이게 긴장을 주니까, 불안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엄마의 그런 그 철저한 성격, 그런 강박적인 성격, 그래서 얘한테 뭐든지 이렇게 똑바로 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게 하는 그 부분을 엄마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치료해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가정의 시스템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좀 더 이 엄마가 릴렉스한 마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엄마도 굳어진 성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품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작전이 그거예요. 얘가 하여튼 뭘 하든지 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거의 그냥 관심을 두지 마라. 그리고 뭐 옷만 좀 이렇게. 근데 얘가 똑똑하니까 몰래 벗어놓고 자기가 갈아입어요. 그럴 때는 모른 척하고. 금방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상이 나타나고 힘들어지면 그 부분에는 그 가족의 시스템, 그 가족들의 어떤 태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개인을 치료하는 것은 완벽하지도 않고, 이렇게 별로
효과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가족을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그 연구에 불을 당긴 그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정신분열 가족들의 특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제 이 가족 치료의 개념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니까 지금 한 50년, 60년 된 이론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쳤고요. 이런 그 시각들 한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체 가족 간의 역동 속에서 찾아내는 건 굉장히 신선한 패러다임이에요. 그죠? 예. 자칫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론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였잖아요. 아, 개인의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어쩌면 개인 중심적이 되고 어떤 자아 중심적인 어떤 이론들이 계속 우리가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새롭고 필요한 그리고 유익한 그런 패러다임으로서 이 가족 치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나 이런 이론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물리학, 과학, 화학, 이런 쪽의 어떤 이론들이 도입된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물질 보존의 법칙, 항상성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프로이드 이론과 접목이 돼서 만들어졌다면, 이 이론들은요, 가족 치료 이론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냐면, 생물학적인 이론들이 조금 같이 접목이 돼 있어요. 생물학적인 이론이라고 해서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죠. 그럼 사람이면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의 이런 전체적인 인간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 존재하려면 두뇌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간이 되는 것처럼 한 가족도 그렇게 하나들이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는데 그것들이 그냥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굉장히 연결돼 있고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존재하는 하나의 기관이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남편과 내 아들과 딸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라는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들, 딸이 있죠. 자, 딸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위가 아프다. 그럼 위만 아파요? 위만 아파요? 아니잖아요. 온몸이 아프죠. 이런 게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들은 서로 영향을 줘요.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한쪽에 생긴 문제는 다른 쪽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생기기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가 생긴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지금까지 치료 방법이었죠. 개인 치료적인 역동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근데 가족 치료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문제들이 드러나죠. 어떤 애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했다. 그러면 개인 치료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 가출한 아이의 내면을 다루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가족 치료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이 가출한 아이를 IP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발생되는 이 아이의 진짜 이 아이의 문제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가족이라는 전체에서 이 전체의 문제들이 표출되는 부분이 그 아이라는 거예요. 가출한 아이. 다시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피곤하면 어딘가가 아프죠.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피곤하면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 또요. 허리. 예, 저도 피곤하면 허리가 아파요. 예. 또요. 눈.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피곤한 몸 때문에 눈이 아프고 피곤해서 전체적으로 과로를 해서 허리가 아프고 전체적으로 과로를 해서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럴 때 두통약을 먹는다든지 안약을 넣는다고 치료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 전체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치료의 개념이에요. 네. 이 아이를 고치려면 전체적인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의 병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게 누적되거나 축적돼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가족치료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게 이제 남자라는 거, 그리고 여자,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두 자녀가 있어요. 자, 자녀가 있는데, 이분은 장로님이고, 이분은 권사님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명문대를 다니고 있고, 얘가 문제인 거예요, 이 집에서. 얘는 공부도 못하고, 아빠한테 뻑뻑 대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거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상담자를 찾아가거나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정말 우리 집은 얘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얘 때문에 참. 얘가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고 우리 큰딸은 공부도 잘하고 명문대도 가고 너무너무 좋은데 얘는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러더니 드디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 심정은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구나. 십자가. 우리 가정에 지금 너무 고난이 없고 모든 게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구나.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십자가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가족 치료적인 개념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제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족 치료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족 치료자 입장에서 얘는 왜 가출을 했을까? 얘는 왜 이게 됐을까? 이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이 가정의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분께 있어요. 다. 이분.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집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고 한마디로 독재자예요. 강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힘이 있는 아버지에게 이 엄마는 어떠냐면 순하고 그냥 순종하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엄격하고 또 독재적이고 자기가 한번 하라면 해야 되고 그렇게 명령에 다 순종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권사님은 그냥 장로님 하면 속이 썩어도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려니 생각하고 다 순종을 하고 다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일방적인 명령과 권위로 이제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은 누구를 닮았냐면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서 이 딸도 역시 엄마처럼 아버지 밑으로 납작 엎드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떨 때는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격해. 그리고 자기 말뿐이야. 그러나 어쨌든 이 딸은 적응을 하고 살다 보니 공부도 잘하고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누구를 닮았냐면 장로님을 닮았어요. 이 아들은 강해요. 근데 아빠가 독재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리고 아빠가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막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막 쳐받아요. 근데 아빠가 강하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가출을 한 거예요. 이 문제는 그건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 집에서 지금 이 엄마 문제가 이 집에서 문제를 전혀 안 일으키는 엄마,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있는 이 딸,
이게 더 문제예요. 네. 자기가 없어. 어쩌면 이 가정의 이 시스템은 굉장히 꽉 막힌 시스템이거든요. 건강한 가족은 이런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어서 건강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어떤 좋은 것이든지 서로의 의사소통이 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설득되고 또 그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건강한 가정인데 이 가정은 그런 통로가 꽉 막힌 가정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안 나타난 거죠. 근데 얘한테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지금 건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가출한 아들이 건강한 아들이에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실은 이 아들은 힘도 좀 있고 자기도 좀 있고 잘 기른 아들이에요. 그래서 힘도 있고 자기도 있는데 왜 독재야?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이렇게 가출까지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다 내용을 듣고 우리가 검사를 해보고 다 하면 지금 바꿔줘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이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좀 키우고 자아의 독립성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해야 될 분이에요. 얘가 뭐 완전히 건강하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얘는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힘은 있는 애인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개념이 다르잖아요. 얘가 십자가가 아니라 얘는 지금 이 가정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난 어떤 상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이 몸이 아픈 것이 드러난 것이 축복이에요. 아시겠어요? 빨리 드러나야 돼요. 그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몸만 조금만 피곤하면 입이 부르트신 분들이 있어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피곤한 걸 남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그렇죠? 내 입이 부르트면 너 피곤한가 보다 쉬어라 뭐 이렇게 옆에서 말도 해주고 나도 스스로 알잖아요. 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입이 안 부르터요. 속으로 뭐가 나요. 누가 알아요, 몰라요? 나만 불편하지. 겉은 멀쩡하잖아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드러나지 않게 속에서 아픈 거. 그게 뭐예요? 암이잖아요. 그게 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가정을 해결하고 이렇게 가정을 변화시키는 자녀들이요 종종 있어요. 종종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실은.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 가정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은 가정,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완벽한 가정이 얘 때문에 다 틀어진 거였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정에 지금 골마가고 있고 쌓여가고 있는 문제들이 얘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열려져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개입을 해도요,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신들의 삶을 되돌아봐요. 지금까지 내가 30년, 40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 40년, 50년 산 세월을 되돌아보고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계기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의 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가정이 많아요. 특히 이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도 꽤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가족 치료에서는요, 뭘 보냐면 가족의 어떤 의사소통, 이 가족은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가, 이 대화들이 어떻게 주고받고 상호간에 이해되고 또 갈등은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건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이제 보면 건강한 가족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뭐냐면 건강한 가족은요, 도전과 위기에 계속 반응하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에요. 자, 건강한 가족. 여러분, 가족은요, 이 가족의 법칙들을 갖고 있어요. 규칙들을 갖고 있어요. 가족에. 여러분의 가족에 규칙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규칙 세운 적 없는데? 우리 집에 뭐 1번, 2번 세운 적 없는데? 있거나 없거나 규칙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의 규칙들은요,
여러분의 가족의 발달에 대해서, 발달함과 변화에 따라서 항상 바꿔질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나 규칙은 바꿔요. 원칙은 그냥 계속 고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나 방법들은 항상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요, 그 몸이 20대나 30대나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10대의 몸이 다르고 20대의 몸이 다르고 30대의 몸이 달라요. 예. 그래서 40대의 몸도 다르고요. 50대의 몸도 달라요. 예. 여러분 근데 50대가 되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30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가끔 그런 거 잊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해요. 그리고 아파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은 30대인 거야. 마음은 청춘인 거야. 그러다가 막 무리를 해. 그래서 크게 다쳐요. 그러면 내가 50살이지. 이거 이제 그때 아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가족도요. 이 가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아이가 대학교를 가고 변해요. 가정도요. 가족이라는 어떤 발달의 주기가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신혼부부가 둘이 살 때하고 얘가 하나가 생겼을 때하고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신혼부부에게 얘가 하나 딱 생기잖아요. 이건요. 재앙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바꿔져요. 모든 시스템이 바꿔져요.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도 바꿔지고 어떤 하루 스케줄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근데 내가 만일에 얘를 낳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나는 그걸 누리고 싶어.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괴로움이 돼요. 그죠? 왜? 둘이 살 때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면 항상 억울하고 분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잠을 못 자야 돼? 내가 왜 외출을 못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우울증 걸린다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우울증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그때그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몸이 자라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듯이 그때그때의 변화 자체가 위기예요. 그 자체가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가 따로 뭐 예를 들면 외부적으로 올 수 있는 위기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생물학적인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태어나서 아기가 됐다가 아기가 청소년이 됐다가 어른이 됐다가 이렇게 또 늙었다가 죽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가족이라는 것도요.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처음 생겨나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크고 또 아이가 또 분가를 하고 또 아이가 없는 그 생활까지 곡선이 있어요. 생활 주기가. 그 생활 주기 자체가 도전이에요.